네, 연일 강력한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번에는 다 바뀌어야 한다며 기득권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혁신위 인선은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한편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를 예고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인사가 내일 이제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뭐 이제 몇 명이 될지 또 누가 이제 여기에 합류하게 될지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여러 인물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이 수락을 하면서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혁신위를 이끌려면은 일단 통합하겠다. 그다음에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당이 좀 내려놓고 헌신해야 한다. 그다음에 희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키워드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아마 이제 통합형 인사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도 통합이 돼야 되니까 호남 출신 인사들도 좀 약간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변화를 해야 되니까 뭔가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도 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헌신이라는 건 이제 그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헌신하는 거지 사실은 밖에서 헌신할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 이건 이제 이것 또한 원내의 문제고.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종합하면은 저는 일단 그 혁신위원회 총수는 아마 10명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또 이분이 여성을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성 한두 분 또 포함한다고 좀 치면은 저는 이렇게 호남 출신이 그러니까 지금 흔히 거론되는 이제 호남 대한포럼 대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뭐 박은식 내과 의사 이분은 이제 아마 혁신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다가 이제 아마 이제 고사가 된 모양인데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좀 다양한 인사들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것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말하자면 기득권 정당, 그다음에 586 정당으로 프레이밍한다 그러면은 낡은 운동권 사고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뭔가 다시 이제 우리 보수 세력의 어떤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좀 포함해서 아마 그러니까 혁신위원 영입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변화, 그다음에 통합,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당의 정체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도 아마 혁신위원으로 끌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근데 통합의 비주류들이 포함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남은 갈등의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는 남은 과제인 것 같아서 아마 오늘 하루 정도는 인요한 위원장이 큰 틀의 그림은 다 그린 것 같은데 당내 비주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좀 말하자면 상징적인 인물인데 좀 말하자면 합류를 꺼려하는 분들에 대한 마지막 설득 작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남은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원 구성의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좀 분석합니다. 지금 어떤 걸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영남 기득권 깨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3역이 전부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남 기득권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호남 쪽에서 여러 인물들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보니까 한 사흘 동안 계속 하마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인물난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에서 이른바 이제 학생 운동권 출신의 586 쪽에서 세대 중에서 좀 찾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니까 최재형 혁신위에 그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이름이 또 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 지금 수도권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얘기도 나왔는데 뭐 오늘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고사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당내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의원이라든가 뭐 국민노조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영남권 인사는 좀 배제하고 청년, 좀 상대적으로 젊고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호남 쪽의 인물들, 가까운 인물들을 좀 찾는 작업 그리고 연령대도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조건을 다 충족할 만한 인물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뭐 내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 7명 정도 적게는 그 정도 발표될 거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혁신위원 누가 될지 그리고 뭐
기간은 어떻게 될지 등등 관심이 쏠리기는 하는데 혁신위에서 사실 권한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당 내외에서 이견이 여전하고 특히 공천 룰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거든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김기현 대표께서도 안건에 대한 전권을 줬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대표나 저 용산이나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단호한 룰을 내밀어야죠. 그럼 룰 세팅까지 혁신위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도부 혁신위에서 이제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 룰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쪼개질 겁니다. 현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공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분위기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반전하기 전에 공천 룰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 빠른 얘기다. 예.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공천 룰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정훈 의원의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고 말하자면 지금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첫 왜냐하면 일성이 공천 룰이면 당이 쪼개질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 합류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공천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공천에 대한 트리거, 발화점 혹은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혁신위가 하는 것은 왜 당이 지금 수도권이나 여러 가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또 파악해야 되고, 그럼 이것을 보완하고 새롭게 지점을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지점을 설정해야 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과정을 놓고 그 최종 상태가 공천이어야죠.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그럼 이런 방향성에서 이런 인재들을 영입해서 이런 공천을 해야 되고, 이래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이래서 헌신해야 한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순차적인 이게 개혁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공천 룰을 가장 먼저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제대로 얘기도 하기 전에 당이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죽고 사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윤희숙 의원도 원내에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조정훈 의원 같은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이 분위기를 잘 보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물갈이 기준이 이렇게 하고 공천 기준이 이렇게 하고 당에 뭐 3선 이상 출마자들은 무조건 자리를 옮긴다. 이거 당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다른 혁신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죽고 사느냐 문제 때문에 당이 치열한 전투장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첫 일성이 그러하면은 이제 당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첫 일성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공천 룰까지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건의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혁신위가 그런 결론을 도출할 때 비로소 당이 조금 그나마 내홍을 덜 하면서 당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이 사실 당도 정치적 결사체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공동체의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공동의 여론 같은 걸 무시할 수 없어요. 혁신이라고 해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무조건 방향성만 주고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최소한 보수 정당이 50년, 60년 우리 정당사에서 꾸려왔던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그다음에 국민이 지금 원하는 지점에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공천과 그다음에 이 공천들이 당의 내용을 가져오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공정하고도 말하자면 누구나 객관화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저는 혁신위가 그나마 사실 시간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월 초중순이면은 혁신위 활동 마감돼야 돼요. 그래야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초반부터 너무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저는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조급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왜 윤희숙 혁신위가 안 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의원 말처럼 공천룰을 건드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드리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애초에 바라던 바도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조장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용납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왜 당에서 이 찍혀 나가는 과정들을 밟았습니까? 지방선거 직후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작년 6월 직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였어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선거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 내몰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최재형 혁신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한다는 거예요. 상향식 공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출직들 시험으로 평가하겠다.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존 지금 국회의원들 중간 평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걸 손대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뜻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인유한 혁신위에서 공천룰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공천룰에서 결국 공천룰의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의 마음이 뜻이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정말 상향식 공천의 형태도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인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막고 공정하게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근데 그거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유한 혁신위는 기본적인 한계를 노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혁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을 넘게 될 경우에는 인유한 혁신위도 역시 또한 최재형 혁신이 꼴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룰까지 건드리는 작업을 하기는 매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인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또 앞서 내놨습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말이 이제 영남 쪽이 인적 쇄신이 진행되려는 어떤 이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서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기자가 내놨더니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조금 이제 순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거든요.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현실 정치를 해보신 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제3자 혹은 관전자로서 여러 가지 평을 하셨고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얘기는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의혹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의혹은 사실 맞죠. 그 영남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영남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한 국민의힘이 정말 전국 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특히나 수도권에서 왜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인 위원장의 얘기는 나오지만 근데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것 또한 그러면 영남 의원 출마 배제냐 다선 의원 출마 못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다양성이라는 것에 근데 대한 해석이 이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죠. 우회적으로 이거는 예. 뭐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이제 다양하게 포함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룰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나중에 그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의 아마 혁신의 과제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 말하자면 너무 한 지역구에서 3, 4선 이상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옮겨라는 그런 어떤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인유한 혁신위가 자 그러면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가의 보도 같은 지금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인유한 혁신위가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인유한 혁신위가 출범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아마 총선 기획단이 출범할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이어서 임재영 위원회가 또 출범할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정치 시계로 놓고 보면 순차적으로 될 건데 그럼 인유한 혁신위가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놓느냐가 총선 기획단과 임재영 위원회를 넘어가는 말하자면 기초 어떤 단계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유한 말하자면 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건드리거나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선을 대버리면은 이게 수습 불가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총선기획단이라든가 인재영입위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잘 관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담론 수준의 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인유한 혁신이 할 일이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자면 뭐 낙동강 하류 세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영남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과대 해석하면은 이게 좀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하자면 담론이지만 구체성을 띈 잘게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고 나가야지 너무 큰 것만 건드리고 나간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좀 약간 오해 소지들이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 될 거예요. 그 배경이 이제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뭔가 계속 이제 해석을 낳는 것들을 이제 초래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좀 우려됐던 부분이긴 해요. 현실 정치가 이제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과 현실의 차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하고 국민의힘의 체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 111명 가운데 영남권 의원이 56명입니다. 전체 절반을 넘어요. 그중에서 3, 4선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수도권에 차출해서 험지에 내보낸다. 국민들한테는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상이라고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영남권 의회에서 중진 의원 중에 누굴 뽑아 올려야지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 뽑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요? 장제원 의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러면 영남권 의원 3, 4년 중에 누구를 뽑아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상징적인 의원들을 정말 수도권 험지에 내보낸다고 하면 가능할 거예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뇨한 위원장이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톤다운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반발이나 아니면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본인이 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뇨한 위원장한테 그런 기대를 국민들은 할 수 있겠으나 결국 혁신위가 어느 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험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뇨한 위원장에게 몇몇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김한길 위원장과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 듣고 대담 좀 이어가 보죠. 당하고도 허심탄회한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일 통화한다. 그건 사실과 너무 멀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4-5번 정도 통화했 과거 다 합쳐봐야 그것밖에 안 되고.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친하다, 매일 통화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좀 나왔었다가 또 김한길 위원장 측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친하다 아니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과 파괴력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직전에 이제 그 혁신위원회 출범 직전에 국민통합위원회에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당과 내각이 총출동해서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통합위가 만들었던 의제들을 왜 좀 당과 내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화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됐고 그 김한길 위원장의 존재감이 정치권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많은 걸 상의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렇네라는 이제 확신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후에 이뇨한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또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논란이 이제 확산되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당의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저 달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가지고 이 손가락이 어디냐가 누구 거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 사람이 추천했던 걸로 저도 이제 듣고 이뇨한 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설령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 했다는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이뇨한 혁신위가 더 힘을 갖고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데 마치 이것이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으로 접근하면은 무슨 뒤에서 누가 조종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음모론이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낳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 이거는 본질과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저는 이뇨한 혁신위가 착근하려는 것을 좀 흔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괜한 이런 것들을 흘리면서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걸로 보고 정치 호사가들이 할 수는 있겠죠. 이 뒤에서 이게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걸 수락했을 때 단순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들러리만 쓰겠다?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 어떤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본인의 뚜렷한 어떤 소신과 어떤 자기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한길 위원장과 얼마나 친하냐 이 논란과 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저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그 추천을 하는 한 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 오히려 이뇨한 혁신위가 더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쓴소리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이걸 수락했을 때 네. 최소한 본인이 전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과 상의를 먼저 하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두 사람을 이제 친분설 가지고 이 이뇨한 혁신의 출범과 연관 지으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상상력과 음모론의 어떤 일환으로 저는 치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네.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정치 초보라는 걸 지금 자꾸 티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왜 4-5번밖에 통화 안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통화했다고 인 위원장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2019년 김한길 위원장 배우자인 최민길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김한길 위원장하고 같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 인선된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저 매일같이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김한길 위원장이 난 4-5번밖에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형국인데요. 설령 매일같이 통화한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통화한다고 말하면 안 됐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커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 만들 때 김한길 위원장이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이라고 임명해서 수직적인 당청 관계도 바꾸고 국민의힘 혁신하겠다고 하는 건데 김한길 위원장, 대통령 윤심을 얻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해가지고 인요한 위원장이 됐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얘기 당장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혁신위는 안 될 거야. 이미 그냥 대통령한테 뭔가 치받으면서 지금 바꿔야 됩니다라고 쓴소리 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당장 매일같이 통화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뒷소식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정가의 관측이고요. 기자들도 그렇게 다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얘기들에 자꾸 불필요한 이 설화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혁신위가 자꾸 동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위원장 아마 많은 분들이 호남 출신에다가 귀하자이긴 하지만 호남 출신이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좋고 거침없다고 하는 평가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타일로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설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좀 혁신이답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마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예, 두 분 평론가 분과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지금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신당이 창당될 경우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미디어 토마토에서 진행을 한 것을 보면 일단 이 신당이 창당이 되면 지지가 한 17% 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 타격을 준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우리 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은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예. 국민의힘이 불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니까 이게 이제 유승민 신당 창당을 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히려 빠지고 많이 빠지고 국민의힘이 소폭 빠지더라고요. 민주당이 8.5%포인트고 국민의힘이 4.3%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당초 얘기한 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8%가 넘어야 되고 민주당이 적게 빠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현상을 생각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보수의 분열로 보는 게 아니라 보수의 분화로 보는 거예요. 분화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갖지 못한 민주당의 어떤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당을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보고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는 보수 본류에서는 이게 보수가 갈라지는구나, 찢어지는구나 보는 게 아니라 보수가 말하자면은 약간 보수의 이제까지 본류는 아닌 사람들이 보수에 흉내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구나, 분화하는구나. 이게 분화와 분열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할 경우에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 지역은 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수도권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이게 꼭 가능성이 놓고 본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지형으로 놓고만 봤을 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의 굉장히 선전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맞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자기네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또 우위에 쓸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분화로 보는 것이 맞고 오히려 민주당이 어떻게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당의 정체성들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했던가 그 중도 신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전 자료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김한길 위원장 주도로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 역시도 뭐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빠진다, 10% 이상 빠진다라는 결과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보수의 분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더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신당의 존재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이죠. 그때 오자구도로 치러졌을 때 전부 보수가 분화했거든요. 탄핵 직후에 이뤄졌던 대선이기 때문에 근데 다 분화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받은 표가 전체 한 6.7%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진성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 지지층이 유승민 의원한테 가지는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지칭하는 그런 세력은 한 6% 정도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6%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에 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3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 지지층, 확실하게 결집되어 있는 지지층은 그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권자 40% 정도를 차지하는 보수 중에서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층은 이미 중도 쪽으로 상당히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4%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4%포인트 빠지면은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높은 데서 8%포인트 정도가 지금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찌 보면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냐면 민주당한테 지금 지지율이 얹혀져 있는 층에 적지 않은 층은 민주당을 꼭 이뻐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계할 만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만약에 유승민 신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결과다. 그러니까 양쪽 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전제로 이제 여론의 향방까지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번에 인혁신위원장이 내놓은 키워드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품고 가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발언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선거를 승리한다라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뭐 통합에 대한 부분들 좀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인유한 위원장이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을 제안했는데 이제 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인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 여론조사 제가 그 신당 창당을 분열로 제가 본 거, 분화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분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불리하게 나가는 이준석 신당은 분화로 봤지만 대통령 신당에 대해서 제가 분열로 보는 거는 뭐냐? 이게 바로 이제 보수에서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보수의 분열이 더 치명적인 것처럼 저는 이제 아까 그게 민주당이 뭐 결코 뭐 불리하지 않다고 얘기를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건 신당이든 대통령 그 윤석열 신당이든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든 이 신당이 나온다는 자체는 여권에게 유리한 구도는 아니에요. 그건 어떤 형태로든 여권에게 유리한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러면은 저는 이준석, 유승민 경기 선대본부장 하태경 의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메머드급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 가용 자원들 보수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들을 총 내세워서 총력전을 펼칠 때 비로소 저는 승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봐서 그렇죠. 그래서 임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여기 내부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친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어떻게 그 말하자면 가치 정당으로서 하나 흡수해내느냐 이게 저는 임 위원장의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은 말이 쉬워도 결과로 내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게 통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어떤 승리에 대한 고차 방정식의 승리 구도라고는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얼만큼 설득력 있고 진지하고 그다음에 공감 있게 이것을 해나가느냐. 저는 이게 인혁신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안을 내놔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택이 되어야 하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통합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처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끌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 비대위원장 맡을 때는요 따뜻한 복지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하지 못할 법한 것들을 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아 진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제일 일성으로 내세웠던 게 통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유승민이나 이준석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전면에 내세워라.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아 국민의힘이 변하는구나. 대통령한테 진짜 쓴소리 할 수 있고 수직적인 당청 관계도 바꿔서 뭔가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게 있구나. 그래서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을 거예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저는 인 위원장 임명됐다고 하는 첫날 방송하면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몇 번의 이제 삐걱거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슬그머니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인 위원장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강단 있게 나가면서 싸워주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민생 경제나 뭐 대통령은 민생 경제, 뭐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뭐 참모들도 막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참모들이 다 민생으로 가면 장관은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정 기조를 확 한번 좀 바꿔가지고 진짜 일세 혁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한다면 인 위원장이 그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막 싸워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서 상징적인 조치로서 어떤 것들을 첫 번째 조치로 내세우는가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비록 유승민 전 의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고 상징적인 가치를 좀 추구하는 방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통합을 내세운 인 위원장 주도의 혁신이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당은 총선 대비해서 인재 영입이 구성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출마를 할 것이냐, 어떻게 좀 인재로서 같이 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선 기획단이 이제 곧 먼저 할 거예요. 그다음에 총선 기획단이 어떤 이제 그 틀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 이제 바로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선대위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전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내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최근 좀 민감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속 앞장서서 브리핑하면서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MZ세대 소구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안철수 모든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아마 그 선대위를 메머드급으로 꾸리면서 각자 역할을 부여하면서 아마 총선을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인재영입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원회가 약간 애매한 지점이 겹친 건 뭐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쓰는 것들이 대부분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혁신위원과 인재영입위원들이 나중에 보면 또 공천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은 좀 더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감동 깊게 이 스토리텔링 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수 같은 분들 뭐 한동훈,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상수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얼만큼 인재영입 과정이라든가 혁신이 과정을 통해서 신선하게 잘 유통하고 포장시켜서 선보일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지점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보수는 총력전일 수밖에 없어서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하되 각자 역할에 맞는 그런 지역과 활동들을 좀 분화해서 부담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예,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어떤 짧게 대답해 간단하게 좀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동훈 저는 법무부 장관? 출마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여다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의 한계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만 남한테 굽혀본 적도 별로 없고 실패해본 적도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는 안 나간다는 의지의 말씀이십니까? 계속 장구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저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되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막 추궁받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에 슬쩍 공 떠넘겼어요. 기계적으로 우린 검증해가지고 그리고 그 결정은 대통령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비겁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장관은 소년 등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남한테 제대로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조금 더 결이 그쪽 면에서는 더 강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뭔가 지적하면은 못 견디고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받아치고
절대 본인이 졌다고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거판은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길 가다 만난 유권자한테도 90도로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선거에서 질까 이길까도 자기 본인 스스로가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끝까지 저는 분위기 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바람이 안 불어서 선거에서 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저는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유형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이야기를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고성 야유, 피켓 시위 하지 말자. 여야가 신사협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달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감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신사협정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제일 먼저 했고요. 어찌됐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신사협정 맺었다고 하는 거 그건 뭐 나무랄 사람이 없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보궐선거 패배 충격이나 아니면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얼마나 냉혹한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정치권이 다 알게 됐다.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뭐 12월 국회까지 예산국회까지 가는 길은 또 멀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첫 시험대는 제가 볼 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될 거예요. 예. 그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걸 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참에 이렇게 신사협정 맺을 거면 뭐 누가 누구를 만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뭐 줄다리기 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 지금 여야정 3자 만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통 크게 다 여야 대표 한꺼번에 만납시다. 이렇게 신사협정 맺었으니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으로까지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사협정이 나오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은 다음 달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 예고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야기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물론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손을 좀 봤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 직전에 사실 내일이면요 이 법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든요. 이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사권이 무시됐다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 내일 판결을 내린답니다. 만일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 법은 상정 못해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모든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내일 지켜봐야 되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건 아마 오늘 상황을 그러니까 내일 상황을 보고하면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런 법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할 법들 그다음에 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전 민주당이 협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막 손팻말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외형적으로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엊그제 발언에 있다고 봐요. 국정 쇄신을 위해서 내각 총사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을 무조건 정권 심판론으로 치르겠다고 단일 대우를 지금 요구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말하자면은 지지층의 결속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을 거부권과는 상관없이 또 밀어붙여서 우리는 소통 불능의 정부를 계속 부각시키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손팻말 안 들자, 뭐 구호 지르지 말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저는 이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민주당이 가는 순간 사실 협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들 그러니까 쟁점이 되거나 수기가 필요한 법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시 올릴 때는 뭐 이것들을 우리가 거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국회 내에서 충분하게 여야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그게 민주주의지 이렇게 손팻말 안 들고 구호 안 해친다 너무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정 안 되면 다음 국회에 올려도 되잖아요. 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